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혜주라고 합니다. 예, 한과신 교수님들이 오신 게 아니고 열정 만땅인 교수님들이 오신 걸로 믿어도 되겠죠? 아, 네,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네,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방학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교수들 참 좋겠다. 방학이 있어서 그러는데 방학이어도 바쁘시죠?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선생님들 만나기 위해서 허이허이 아침부터 열차를 타고 달려온 주혜주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좀 드리면 네, 목차가 먼저 나오고요.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건너뛸 걸 좀 건너뛰고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또 선생님들 요청에 따라서 조금 풍성하게 얘기할 것들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7년에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했고요. 졸업하자마자 수술실에 들어가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미인이었나요? 남자 교수님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이영애요? 듣다가 이영애는 또 처음 듣는데, 네, 예, 제가 이렇게 수입품 같이 생겨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으면 진짜 Where are you from? 이 처음 보는 의사들은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아주 깜짝 놀라서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저는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마취당해서 말 안 하고 누워있는 환자를 간호하는 건 좀 제 체질에 안 맞아서 제가 학생 때 실습하면서 내가 간호사라면 저기서 하겠다고 찜해놨던 정신과로 옮깁니다. 요즘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고요. 저런 의사들만 있었으면 나 병원 안 그만뒀을 텐데 그럴 정도로 정말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대할 때 정말 저게 기본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피부와 또 뼛속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로 옮겨서 16년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하고 잘 놀았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수간호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환자 같아서 제가 아주 경조증 환자였습니다. 방방 좀 뜨는 성격이어가지고 환자들이 저를 보며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수간호사가 저 정도면 나는 뭐 괜찮네 이렇게 위로를 받았고 이 중에 이제 수간호사를 15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할 때 하도 이제 펄펄 나르면서 근무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집안에 들어앉기 위해서 그만둔다 그럴 때 그냥 주위 사람들이 다 깜놀 너무 놀랐어요. 왜 그만두냐? 지쳐서 그만둔다.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가 됐지만 번아웃, 그쵸? 소진. 진짜 그때는 하루도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뭐 학교를 간다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병원을 그만뒀는데 그 한 달 내내 환송회를 받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만두냐? 지쳐서. 두 번째, 몇 년 근무했냐? 18년. 하필이면 18년이어가지고 제가 진짜 18년? 진짜 18년 이렇게. 그래서 후배들이 제가 그만두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17년에 그만두든지 19년에 그만둬야지 18년은 안 되겠다 그러는데 걱정도 팔자지 곧 명예퇴직정 제도가 생겨서 후배들은 20년을 좀 넘기면서 근무를 했다라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상에서 제가 18년을 근무했고요. 쉬다 보니까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여기저기 간호학과가 많이 생기면서 인천 계양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인여자대학으로 가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제 간호학 전공이에요. 간호사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주사 잘 놓으시겠네요. 그런데 저는 수술실에서는 간호사가 주사 안 놓거든요. 마취과 의사가 다 하고 정신과에서는 환자 주사 놓을 일이 별로 없어서 보통 사람들에게 뇌리에 박혀있는 간호사 그러면 이 꼴 주사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비전형적인 간호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오로지 정신간호학에만 목매달고 살았고 아마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계기도 제가 정신간호를 전공했기 때문에 소통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군산까지 초청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까지 23년을 학교에서 지냈고요.
병원에서 생활한 게 굉장히 길다고 느꼈는데 어느덧 학교에서 보낸 연수가 더 길어진, 그래서 모두 41년 이상의 근무 생활을 하면서 작년 2월에 직장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예, 중간에 제가 책을 썼습니다. 2014년에 처음 책인 마흔극장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마흔극장은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나와 아주 별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그 집에서 자녀를 키우실 때,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완전히 백제라 형들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저 위에서 이 땅에 나를 내려보내실 때는 나한테 먹을 거 다 짊어져서 보냈으니까 걱정하시는 엄마 아빠, 아유, 걱정 좀 붙들어 매세요. 그러는 자녀들은 공부 잘 못합니다.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어떤 애들이 잘해요? 약간 불안한 애들. 공부 많이 해놓고도 엄마 나 시험 잘 볼까 이렇게, 아유 글쎄 괜찮아 이래도 아니 안 괜찮아 이러면서 약간 좀 걱정 있는 애들이 잘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불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해보니까 역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문학가들, 작가들은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있는 작가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 우울증이 너무 괴롭거든요. 글은 써지는데 너무 괴로워. 그럼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면 어떻게 돼요? 글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빨이 되면서 우울증을 앓을 것이냐, 아니면 우울증 치료하고 글빨 조금 떨어진 채로 살 거냐에 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봤고요. 많은 발명가들, 예술가들은 또 경조증, 또 조울증, 조증인 상태들이 많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 정신과 폐쇄병동에 나는 들어가 본 적이 있다. 정신과 폐쇄병동. 예, 없죠. 감옥보다 사실은 들어가 보기 힘든 데가 정신과 폐쇄병동이고, 되게 정신과 폐쇄병동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세요? 어떤 단어? 난폭, 무섭다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정신과 병동이라는 것도, 또 정신과 환자라는 것도 나와 유사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그 편견이 조금 불식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마침 2014년 2월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제가 얼마 안 되는 인쇄지만 그 세월호 가족들에게 기부를 하며 4세까지 찍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마흔극장 그 후인데요. 제가 퇴직을 앞두고 저의 간호사 생활을 돌아보면서 간호학과를 택한 때부터 정년 퇴직할 때까지 23년의 세월을 쭉 기록을 해서, 이제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을 얼굴 보고 만나기는 힘드니까 글을 통해서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두 번째 책을 쓰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사 논문을 여성의 이혼 결정 과정에 대해서 썼거든요. 저는 7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권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우.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 남편하고 왜 싸우고 헤어지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박사 논문을 썼고, 이것을 책으로 나온 것이 이제 이 책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 마흔극장 심리코칭 연구소를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강의도 댕기고 또 더러 코칭 의뢰를 받으면 코칭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마중물이 보이시죠? 예, 이 펌프. 네, 제가 마중물과 같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명함에다 박았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하고 소통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을 해서 다뤄야 되는지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혹시 영화 버킷리스트 보셨나요? 대부분 보셨을 텐데, 버킷리스트 영화를 보면 되게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내가 남은 인생에 뭘 하고 싶을까? 이거를, 그 주제가 그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이 두 남자 주인공이,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 세 가지는 피라미드 앞에서 주고받는 대화였습니다. 예, 이 모건 프리만이, 잭 니콜슨에게 물어보죠. 이집트에서는 그 피라미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를 가야 되는데 사후세계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 그 문지기가 이 죽어서 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여기에 통과해야지만 사후세계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삶에서 기쁨을 찾았니? 너 행복하게 살았어? 이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 삶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남들한테 잘하는 거.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너 행복했어?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걔가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안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냐? 너 기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했니? 이 두 가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들만 이렇게 너 행복했어? 또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었니? 이거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행복에 꽂혀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문헌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플라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계속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네. 바로 행복이,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기 교수 생활 왜 하십니까? 예. 다른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왜 결혼하시죠? 결혼해가지고 더 행복하지 않을 거면 안 해요. 그쵸? 근데 싱글로 있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왜 애 낳습니까? 그냥 버는 거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도 아이들을 낳는 이유는, 아이들을 낳는 게 없는 것보다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 내 생각 때문에 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잘 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누군가를 도와주는 조력자, 구체적으로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 또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은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 정의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 자,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뭐가 좀 있어야 나눠주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나눠주겠다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바로 행복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 버킷리스트 영화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먼저 행복하냐? 이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내 마누라가 더 미인이면, 우리 남편이 돈 더 잘 벌으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잃거나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아닌 삶의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해요. 지금의 배우자하고 사는 게 너무 지옥 같다. 그러면 이혼하는 게 낫죠. 저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아프리카 사람이 난 행복하기 위해서 이민 갈래. 오케이.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그 연구나 이런 부부에 대해서 문헌을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재혼한 첫날 밤에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벽치고 울었대요. 뭐라고 그렇겠어요? 똑같은 놈 걸렸네. 똑같은 놈 걸렸어. 그러면서 울었다고 그런 웃기는 소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배우자를 만난 건 웬만하면 그냥 지금에 있는 배우자 잘 등 두드리면서 사는 게 낫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한 이유는 다 나의 무의식의 수준에 의해서 고르거든요. 물론 꼭 이혼을 권유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어떤 점이 싫다 어떤 점이 싫다 그래서 배우자 바뀌면 그저 구간이 명간이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잃거나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삶을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과 직결되는 삶의 존재 방식을 몇 가지만 빨리 살펴보고 하면 지금 여기에 있기. 자, 지금이라는 거. 그럼 지금 여기에 있지 어디에 있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삽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대학에 붙었더라면, 뭐 이런 과거에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철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제가 딸 둘의 엄마예요. 그래서 딸딸이 엄마라 그러는데, 아들 둘인 엄마는 뜰뜰이 엄마가 되겠죠. 요즘은 아들 둘인 엄마가 옛날에는 목매달이었어요. 예. 아들 둘이면 네가 모셔라 그러고 있다가 길에서 돌아가신다, 행사하신다 그래서 이 아들 둘 엄마가 목매달이었는데, 아들 둘 엄마가 요즘이요 돌아온 금메달이래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는 애봐달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친정엄마한테 봐달라 그러기 때문에 뜰뜰이 엄마들이 돌아온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미국에 이제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남들이 보면 번듯하죠. 근데 저는 큰아이만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묵직해지면서 늘 이렇게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양육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가정이 포기한 여자, 가포녀처럼 살았어요. 바깥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의 빈자리가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그 심리적인 부재가 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친 게 크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그때 걔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뭐 할 때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속상해봤자,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봤자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 철저히 현재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걔 사진을 화장대에 붙여놓고 화장할 때마다 걔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면 끓이고 살아도 좋으니까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도 과거에 안타까운 거, 또 오지 않은 미래에 내가 뭘 할 거다라는 미망에 사로잡히시지 말고 철저히 현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곳에 마음 가져오기. 선생님들도 수업하시면서 다 아셔요. 이렇게 보면 저 녀석 딴 생각하고 있네. 몸은 지금 군사대학교에 있는데 마음은 저 몰디브에 가가지고 모히또 한잔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또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사람이 그냥 놔두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 근데 뇌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진짜 5만 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알아차리는 것.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마음을 데려오자.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지 멀리 있는 곳에 늘 마음이 always 있는 사람은 없어요. 늘 딴 생각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차리느냐 아니면 그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다니느냐, 이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가져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 나이가 되니까 살림도 워낙도 못했지만 집안일 하는 게 점점 더 싫어지네요. 근데 해야 돼. 설거지 분명히 해야 돼요. 밥도 해야 되고. 이놈의 삼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돌밥 진짜 지겹다.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할 때마다, 설거지 하는 게 싫을 때마다 제가 상기하는 책이 있어요. 정신과 여자 의사 중에서 김해남이라는 여자 의사인데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뭐 이런 책, 유명한 책 썼어요.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근육이 굳어지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파킨슨 병이죠. 그래가지고 책을 보니까 정말 화장실을 코앞에 놓고 발을 옮길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자다가 돌아눕고 싶은데 이게 돌아누워지질 않아서 친정엄마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래, 언젠가 이 설거지를 자유롭게 했던 그날을 내가 그리워하며 감사할 거다. 오케이. 설거지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네. 이왕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선
기꺼이 하는 거죠. 제가 서류 일을 참 못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서류 하라는 건 더 많아지고요. 성적 처리도 컴퓨터로 해서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져서 어느 한 군데 맞게, 아까도 이제 우리 교수님들 여기서 여기 들어가느라고 굉장히 머리를 조아리고 다들 애쓰셨는데, 이놈의 컴퓨터는 중간이 없어요. all or nothing. 이진법이에요.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중간이 없어요. 이게 절차가 많아지니까 중간에서 한번 걸리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입력이 끝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영환 교수들 불러가지고 자기 거 다 한 다음에 내 거 좀 도와주라.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싫은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와달라는 거랑 못하는데 도와달라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 몸담고 있는 한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우리 박영래 교수님으로부터 강의 의뢰를 받고 그저께였나요? 뉴스를 보면서 군산대학교의 분위기가 깔아앉겠구나 뉴스를 보고 느꼈어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그쵸. 그냥 올 곳이 왔어요. 올 곳이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쵸. 우리가 교수 아닙니까? 그쵸. 과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집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보고 정말 더 나은 미래를 같이 구성원들이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사립대학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너무 부러워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천국일까? 근데 어떠세요? 네, 점점점점. 네, 세상에 다 좋은 일은 없더라고요. 저는 군산대학교가 오늘의 이 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고 몇 년 후에는 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릴 거라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 공짜로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다들 막 대학마다 눈을 밝히고 그쵸? 신입생 모집이라든가 이런데 애쓰고 있는데, 저는 옛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렇게 근무했어요.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하지 뭐하러 더 해? 근데 월급 받는 것만큼이 얼만큼이에요? 그거 생각하느라고 지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대충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대충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게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인생을 카페트에 비유하신 철학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대충 사는 데는 카페트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죠. 누구의 작품입니까? 내 작품. 그래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나한테 주어지는 거라면 하지 마라. 거부해야 되겠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남의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희귀한 병들, 예후가 나쁜 병들. 오죽하면, 제가 이제 수간호사를 15년이나 했으니까 웬만한 의학과 학생들 다 우리 병동 거쳐갔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레지던트를 만났는데 아주 비극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왜 오랜만이네요. 근데 얼굴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수간호사님, 도대체 의사의 보람이 뭐예요? 나서 나가는 환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서 나가는 환자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는 하도 그냥 희귀한 병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 환자들 중에는 어때요? 내가 하필이면 왜 암이야? 내가 건강관리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내가 암이야? 또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는데 왜 나한테 불행이 생겨?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그럼 너는 걸리면 돼요?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됩니까? 아니요.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고통은 뭡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라고 저항하는 게 고통이에요. 암 진단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암 진단 받고 더 삶을 예전보다, 옛날에는 늘 영원히 살 것 같아서 함부로 살았는데 이제 암 진단 받고 나니까 하루가 귀중하는구나. 그래서 촘촘히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똑같이 암 진단이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을 일부러 끌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오케이? 예스. 오케이. 내가 암이야.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대처해 나갈 거냐? 예, 하는 거지. 왜 내가 이 암에 걸렸냐를 자꾸 그걸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패 한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관점 바꾸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빛과 그림자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그 어두운 면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림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림자는 왜 생겨요? 왜 생기죠? 빛이 있으니까. 그럴 때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의 측면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는데 할렐루야 잘됐다 이런 사람 감사한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일이 안 좋은 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속상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속상해하고 하지만 속상한 그 상태에 빠져 있다면 영원히 자기를 갉아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몸을 돌려서 빛의 측면을 뭐가 있을까에 초점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 강의에 가면 꼭 예를 들어요. 자, 남편이 다른 젊은 여자와 호텔 들어가는 걸 봤다라는 전화를 동창으로 받다. 그림자죠.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몸 줘, 마음 줘, 돈 줘, 다 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배반을 때릴 수가 있어? 예, 그림자 측면인 거죠. 그러면 이 남편이 바람핀 거에 빛의 측면은 뭘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바람폈다. 빛의 측면. 어떻게 빛이 있어? 그쵸?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맞바람을 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아니면 남편 두고서 그렇게 잘난 척하는 시댁에 내가 한 방 먹일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애한테만 올인했나 봐. 남편에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면서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우리 두 딸들은 한 명은 아예 비혼을 선언했고요. 한 명도 지금 뭐 40이 다 돼가는데 결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너무 코로나19 빨리 백신 나왔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는 더불어서 우리 지역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정말 지구변화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은 간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툰베리? 스웨덴인가요? 그 17살인가 먹은 애가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후변화를 꼭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자기 눈앞에서 이따만한 빙산이 무너지는 거를 보기 때문에 얘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불어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한테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빛의 측면이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관점을 속상해는 그림자의 관점에서 덕분의 관점.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좀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 라고 덕분의 관점으로 간다면 이 상황이 감사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탓을 할 거냐 아니면 감사를 할 거냐. 자, 그래서 감사란 저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한테 결과를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데 굉장히 돈 안 들이는 건데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행복의 완성은 관계다. 자, 그래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자,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 인자라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미물인 쥐한테도요, 그냥 혼자 놔두면 600일 사는데 여러 마리 한꺼번에 놔두면 700일을 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먹이 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950일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1.5배를 사는 거죠. 게다가 동물만 그러냐?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한 대학 졸업생들에게 네가 왜 성공 같으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 기술, 지식이 뛰어났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15%. 원만한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85%입니다. 게다가 행복에는 3단계 법칙이 있다는 걸 이 두 학자가 밝혀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는 15%가 거저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의 친구는 10%가 증가해요. 내 친구의 친구는 6%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나는 15%가 증가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행복하면 교수님들 수업 듣는 애들은 15%가 증가합니다. 교수님들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행복도를 보면 교수님들의 행복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관계는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덜 늙고 사느냐를 조사해봤더니 원만한 대인관계가 자그마치 3위나 됩니다. 그러면서 WHO에서 건강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바로 우리가 몸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것까지 생각하시는데 이런 사회적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회적 건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얼마나 명예를 얻었냐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졌냐가 나의 사회적 건강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살률이 높았던 서구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에 30분씩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8년이 길더라고요. 돈 안 드는 부작용도 없는 영양제가 인간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나와 같이 생활을 나누는 동료들, 가족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행복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OECD 국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기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답은 문제 딱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동창회 많고 모임이 많습니까? 얼마나 가족들, 친척들이 자주 모여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닥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는 OECD 국가 꼴찌라는 거죠. 얼마나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내가 삶이 완전히 지축이 흔들리는 경험이거든요. 게다가 선생님들이 대하는 청년들의 행복지수는요, OECD 국가 꼴찌예요. 꼴찌예요. 많은 이민간, 우리나라에서 이민간 사람들이 오랜만에 고국 방문해가지고 와서 놀랍니다. 깜놀. 이렇게 잘 살아? 아파트도 이렇게 넓고, 이렇게 잘 살 줄 알았으면 나 외국 안 갔겠다. 그런데 그 뒤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왜 얼굴들은 다 이렇게 썩어가?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급속도로 잘 살게 된 건 정말 이 지구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텐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와 소통을 잘하려면 이게 기본 맥락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 믿고 관계 중요시 여기고, 또 그다음에 내가 교수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도야 얼마나 더 살고, 내가 이 분야에선 전문가다, 그냥 나만 따러, 이러는 거는 폐쇄성이죠. 개방성을 갖는 거,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거를 다 하면 오늘 1박 2일로 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하는, 기계를 다루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대하시는 교수님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몰아셔야 돼요. 인간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뇌 가소성이 아니었어요. 뇌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 프로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6세의 성격이 픽스되면 그 이후에는 안 바뀐다 그랬어요. 불가소성입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뇌 가소성으로 바뀌었어요. 뇌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이게 뇌 가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계속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나도 공부하면 치매에 걸릴 것 같아, 공부 안 해야지. 아니에요. 치매 예방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거 배우는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또 거울 이론, 그쵸? 앞에 앉은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하품하는 거, 똑같죠. 만약에 우리 여자 선생님들 중에서 친정엄마가 좀 모성애가 부족했으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모성애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의 모성을 보면서 내가 배우거든요. 선생님들 그런 거 안 느끼세요? 언니 이렇게 보면 정말 징그러워요.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엄마의 잔소리, 단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거울 이론이 배운 거죠. 자성 예언은 내가 예언하고 바라는, 조혜련이라는 여자 개그맨이 그랬죠. 미래형, 현재형으로 얘기해라. 나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될 것이다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던 것도 다 뇌과학적으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나중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햇빛은 정말 수출하고 싶을 정도인데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 세로토닌이 형성이 돼요. 세로토닌은 무슨 물질입니까? 항우울제. 부작용이 없는 돈 안 들이는 항우울제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조금 우울 성향이 있으신 어르신이 있으면 오전 10시 햇빛 제일 좋거든요. 그때 걸으라고 하셔야 돼요. 항우울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아니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일과표를 짜자. 아침 4시에 일어나서 9시에 뭐 하고 11시에 뭐 하고 스케줄 이렇게 짜면 애가 뭐라 그래요? 교수님이 하세요. 이렇게 돼요. 아이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훌륭 일과 짜주면요. 허거. 나 못해. 너나 하세요. 뇌는 어린애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짜주면 안 됩니다. 아무개야, 일단 우리 일어나 보자. 몇 시에 일어날래? 7시? 오케이. 7시 알람 해줄게. 일어나자. 그래서 우울한 사람일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시킵니다. 자,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우리 교수님들도 들어보세요. 예, 저 우울증 환자들한테 하는 건데, 자, 이불을 걷어차고, 예, 이 연습. 이불을 걷어차고 일단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뇌는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걷어차고 스위치 올려주는 것만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스위치를 올린 다음에 조명을 어떻게 그거 하면 뇌는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작업 흥분 신체 주도형 사고 방식은 좀 우울증 경향이 있는 사람, 무기력증이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인간한테요. 저는 이거 듣고 참 신선했었는데 우리 몸에 3대 영양소가 뭐 있습니까? 우리 여기 식품에 관계된 선생님들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 자, 몸의 3대 영양소. 첫 번째, 탄수화물. 두 번째, 단백질, 지방. 예. 이렇게 몸에 3대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3대 영양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거 듣고 참 신선했어요. 이 영혼의 3대 영양소는 어떤 거냐? 식물에 무성하니까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듯이 인간의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요? 관계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자, 자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예, 내가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철저히 내가 선택하는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생 지도하실 적에도 딱 이거야 라고 하지 않고 선택지를 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면 훨씬 더 책임감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잘 활용하시는 거고, 유능성은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잘한다라는 칭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실 칭찬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 부분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아이의 장점,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럼 오히려 그 아이가 더욱더 자존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를, 미세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초점을 맞춰서 극대화시켜 주시는 거. 이게 유능성을 올려주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관계성도 영혼의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소통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인데요. 자, 선생님들 물고기 한번 좀 그냥 그려보세요. 예. 수첩 있으시면 그려보시고, 네, 아니면 그냥 여기에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한번 물고기 대게 어떻게 그리시는지 볼까요? 네, 대게는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측면으로. 어떤 사람 어때요? 저렇게 그린다는 거죠. 또 이렇게 위에서도 봐요. 또 다무tun한 군산에 오면 회 잘하는 데 있겠죠? 네, 회 걸러낸 이렇게 하나도 틀린 거. 여기서 물고기 아닌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 하나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제 친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거리 걸어가다가 쇼윈도에서 저런 옷은 누가 입을까 그런데 네가 입고 있더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옷도 다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다라는 거 이미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사람한테는 어떤 게 있어요? 자기중심성.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이 필요한데 그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천하를 얻으려면 마음을 얻어야 된다.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성공책에도 있고 뭐 모든 유명한 책에 다 있죠. 하는 것은 모아서 주고 하기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를 이 머리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교수님들이 대하는 학생들이 정말 하기 원하는 건 뭐고 하지 원하지 않는 건 뭘까?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요, 아유 폭망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것도 이제 상대방이 아닌 나 중심성이 있지만 상대방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남편이 목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뭐 술 같은 거 이제 잘 안 하니까 운동 경기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스포츠 뉴스 보는 거. 근데 너무 이상했던 건요. 8시에 보고 9시에 또 보고 YTN 뉴스 또 보고 어머 나는 내일 혹시 오라이티스트가 있냐고 그랬어요. 어쩔 일 똑같은 스포츠 뉴스를 봐요.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그거 가지고 고치려고 해봤자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덧 어떻게 돼요? 저도 옆에 가서 여기 선생님들은 야구 어느 팬이신가요? 우리는 이제 서울이니까 두산 팬이거든요. 저도 이제 두산에 누구 이제 운동선수도 읍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의 관점에 이상한 인간이야. 어떻게 스포츠 뉴스 같은 거를 저렇게 여러 번 아무리 그래봤자 남편하고 사이만 멀어지더라고요. 뭐 좋다는데 거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몇 가지 그냥 소개하면 애니어그램,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은 애니어그램의 몇 번 유형인지 보셔야 되고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핫하게 뜨고 있는 MBTI 유형으로 내가 내성적인지 외향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또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칼라예요. 칼라로 뜨는 자기 성격을 파악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마젠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저는 이엘로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농담도 잘하고 헐렁헐렁해 보이는데 치밀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불안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해하고 나더니 제가 훨씬 더 저를 잘 이해하고 편안해지는 거를 발견했는데 혹시 교수님들도 한번 해보시고 또 자기를 몰라라 하는 학생들에게 좀 권유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남녀의 차이를 좀 보면, 여자는 이거 사러 가는데, 비어덤 사러 가는데 3시간 26분이나 걸려요. 그러고 15만원짜리 사러 가는데 120만원짜리 다른 거를 삽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파란색 딱 이거 사러 가요. 6분 15만원 딱. 그 여자가 남편 데리고 쇼핑하러 가가지고 이제 결정해서 아니 한 가게 더 가고 남자가 아주 시겁하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애정이 식어서 그래, 애정이 식어서 그런데 그건 애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체질의 문제예요. 그냥 남자는 쇼핑을 안 좋아해요. 물론 거꾸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샴푸를 할 때 여자들은 뭘 봐요? 다 보면서 이게 향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봐요. 남자는 샴푸를 고르는 기준 딱 하나예요. 샴푸라고 써 있으면 개 샴푸인지 고양이 샴푸인지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굉장히 우리 남자 교수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남편 볼 때 노브레인인가?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럴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남자분들이 여자분 보면서 폼으로 가지고 있나? 왜 저렇게 못해? 그럴 때가 주차시킬 때. 뉴스에 나왔어요. 남자는 한두 번 되게 딱 한 손으로 딱 하면 되니 여자 6, 7번 들었다 나갔다. 이게 공간지각 능력의 차이인 거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자, 젊은이하고는 어떻습니까? 몸고생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배따지가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이지만 몸고생은 안 하는데 마음고생은 많이 하는 거죠. 저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제가 이화여중 이화여고 나왔거든요. 서울에서. 우리 반에서 몇 등이면 되게 어떤 대학 가고 어떤 대학 가면 서울대병원 그냥 저 영화만 보고 들어갔어요. 영어 한 과목. 그 다음에 몇 년 있으면 수간호사가 된다는 게 딱딱 보였어요. 연봉 얼마고. 지금은 어때요? 앞뒤리 캄캄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그런
불확실성에 사는 게 젊은이들하는 거죠. 특히 교수님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이 돼야 될 학생들은 MZ시대, Z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이들과의 소통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MZ라는 게 뭐냐?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이 Z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이 Z세대를 통틀어서 봤는데 여기에도 세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M세대가 Z세대 보면 요새 것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들도 경험하시죠? 2학년이 1학년 가지고 아이고 6개월마다 세대 차이 나요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는요 IT에 능통하죠. 근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합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고 그런데 얘네 세대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뭔지 어려움을 맛본 애들이에요. Z세대는 제일 특징적인 게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여기 가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디지털을 만지면서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디지털 만지면서 너무 고향 같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먼 나라 얘기예요. 먼 나라. 가고 싶지 않은. 중간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민이라는 거예요. 이민자. 할 수 없이 디지털을 하는데 그래도 아날로그 가면 고향을 느끼는. 근데 얘네들은 진짜 다른 거 하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디지털로 와야 고향을 느끼는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근데 지금 MZ 시대의 인구 비율이 세계적으로 33.5%,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2040년에는 이제 50%에 이를 거로 찾습니다.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요.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죠. 근데 이제 SNS에 익숙하긴 한데 아날로그적인 경험에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도 있고 이제 아주 디지털 세대도 있고요. 최신 트렌드. 예를 들어서 뭐 헬스에 빠진 그 젊은들을 헬창족이라고 또 그런데네요.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기 원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 소유보다는 공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집은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도 모르는 게 대한민국의 집값이라 젊은이들이 멘붕에 빠지는 것 같아요. 공유를 원하는데 이게 집값이 너무 뛰니까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죠. 그 다음에 공정성을 중요시하고요. 문제 해결에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그만두기 전에 겪었던 일인데 제가 가르쳤던 과목인데요. 그 과목 끝나고 그 다음 학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육부에서 날라왔대요. 걔네들은 요즘 문제가 되면 교무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 그쵸? 교육부에 가서 건의해요. 간호학과 학생인데요. 무슨 과목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과 교수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간호학과 실습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실습 안 나가게 되면 오히려 막 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쟤는 안 나갔는데 왜 나는 나가냐는 거예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공정성. 그런데요, 이 젊은 아이들의 공정성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한테 공정하기 위해서 내 친구는 불공정을 겪어와야 되는 거는 관계나심. 젊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안 다뤄져요. 그냥 나만 공정하게 트리트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하고 그래서 결제판 없애고 모바일로 보고하게 되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닝아웃 같은 거. 그래서 함부로 옛날에는 이제 감히 눈치 보면서 드러내지 못했던 신념들을 이제 소비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그래서 착한 데다 그러면 착한 구매운동 거기 못됐다 쿠팡 팔지 말자 뭐 이런 거죠. 미래보다는 현재 공과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여가를 중요시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선배들이 막 의학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요. 조용히 있다가 1년 있다 그만두면서 저 동물원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만뒀는데요. 요즘은 신규 간호사가요. 배치 받자마자 그 병동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 저는요, 1년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갈 거예요. 1년 후에 그만둬요. 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로서는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기에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연과 도시를 또 동시에 좋아하기도 하고요. 가격, 우리 젊은 사람, 여기 나이 든 사람이 생각하면 깜짝 놀라잖아. 운동화에 50만 원 주고 왜 사? 운동화는 그냥 발만 가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다른 거는 다 돈 안 쓰는데 운동화에 목숨 거는 사람,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의 취향과 개인화와 차별화를 중요시 여겨서 플렉스 문화, 그 다음에 명품 소비에 익숙한 거죠. 근데 이게 참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들 데리고 수업을 할 때 하도 유튜브나 짧은 글만 사용해가지고요. 긴 문장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긴 영화,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를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짧은 것만 받아서. 이것들이 이제 이런 특성들이 교수님들이 이 Z세대를 강의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거죠. 플랫폼에서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해서 여기 뜨는 게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것들이 뜨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주 재미있게 만화를 그렸는데요. 우리 이런 잔소리 많이 들었죠. 아니, 이거 하나 처리 못하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거 하나 제대로 지시 못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아, 이게 일 주면서, 아이고, 젊어서 고생을 사설에도 하는 거라니 그랬더니, 하하, 죄송하지만 안 살래요. 이게 신세대, 그냥 신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 잘 되는 일을 따져가지고는 끝이 없는 싸움이 되고 멀어져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세대의 특징이라는 걸 점점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 시기에 따른 세대별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MZ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한 비율, 여기엔 공무원도 들어가요. 공시를 그렇게 3년, 5년 준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1년 안 돼서 그만두는 율이 27.7%나 된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은 들어간 지 1년 안 됐는데 퇴사할 거를 고려 중인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이 서적계에, 출판계에 제목에 퇴사가 들어가거나 회사 나가는 내용의 얘기를 다룬 책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취준생이 아니고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추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되겠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기본 태도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열심히 들어주고, 감정 읽어주고, 인정과 칭찬 많이 해주고, 질문.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제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그냥 잘 듣고, 마음 알아주고, 잘 말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사소통 기술이 되겠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들이, 나를 포함해서 인간들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나는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듣기는 생각과 감정을 듣는 건데, 먼저 감정적인 이해를 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남녀 부부가 싸우는 경우도 뭐 가지고 싸웁니까? 남자들은 문자적인 해석하고, 그쵸? 여자들은 감정을 읽어주기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저기 학과 회의했는데 학과장님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있지? 남편이 뭐라 그래요? 감정을 읽어. 속상하겠구나. 같이 욕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뭐라 그래요? 너도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날 밤은 각방 쓰는 밤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선은 많이 속상했겠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고 이제 캄다운이 되면 그때 이제 사실을 분석해 줘야 되는데, 너도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면 이제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는 민감성. 저요 들은 얘기인데요, 이 소매치기들이요, 요즘은 소매치기 코로나 때문에 없나? 소매치기들이요, 딱 이렇게 양복만 만져도요, 이게 지폐가 있는지 5만 원짜리 꼴이 몇 개 있는지 다 안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손해의 민감성을 갈고 닦기 위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연수가 있다네요. 훈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매치기, 일개 소매치기도 이 손의 민감성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데, 감정? 이거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이입도 잘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감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잘 듣는다라는 거는 당신도 잘못했네 이런 게 아니고 속상하겠구나.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니네 학과에 왜 그러냐. 야, 생기기는 이쁘게 생겨가지고 막 마음은 좀 안 그러네. 이렇게 좀 욕구, 지금 마누라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욕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경험에 대해서는요, 그래 네가 100% 옳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나라고 느껴주는 거고요. 그래서 공감 전달하기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느꼈으면 느낀 피드백을 표현해 줘야 돼요. 잘 들었으면 들었다, 느끼는 게 어땠다 그럼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여보, 내 말 잘 들었어.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할머니 부부가요,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강의도 들었겠다. 이 부부 생활을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꿔봐야지. 그러고 잠옷을 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백화점이 세일이라 빨간 잠옷을 사 입고 오늘 밤에 분위기를 좀 내자 그러고 빨간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할아버지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 반품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잘못됐나? 그러고 이제 노란색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이제 속이 비치는 걸로. 살랑살랑 또 이제 할아버지 앞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머니가 홀딱 벗고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신문을 딱 걷어차면서 여보! 당신 도대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내가 왜 관심이 없어? 그저께는 빨간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어제는 노란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살색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배려 입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예, 주름을 피기 위해서. 네. 자,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뭡니까? 제가 페북에 하나 건졌던 건데요. 이 여자 경찰관이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랬겠죠. 야, 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야, 저기 옷 들어오죠. 너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뭐라 그럴게. 너 입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얘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경찰관이 어떻게 합니까? 얘와 똑같은 위치로, 얘와 똑같은 자세로 내려가서,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애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그 사람 위치에 내려가서 하는 거죠. 사실 교수님들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의 그 위치에 내려가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이렇게 봐가지고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인 학생들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면담하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취업의 원칙 중에 하나가 집에서 가까운 데 취업하는 거를 권유하거든요. 뭐 처음 취업할 때야 그냥 뼈를 묻겠습니다. 막 뭐 버스를 2-3번 갈아타고 이런 데도 갈게요. 그런데 그런 데보다 그냥 집 가까이 다니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근데 때로는 일부러 엄마 아버지로부터 독립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멀리 취업시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상대방을 100%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인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 또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의 경험을 다 내가 직접 해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영화, 아이들, Z세대를 다루는 영화,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으로 지경을 많이 넓히셔야 되고, 저는 교수님들께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지경이 넓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심점심 건 없습니다. 이심점심 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요. 특히 이제 제가 부부 강의할 때는 여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자지만 줄에도 한 8번 섰거든요. 우리 대학이 이제 여자대학이고, 그래서 제가 줄에 쓸 때 기본이 결혼교육을 받아라 해요. 결혼교육을 시키면서
또 주례를 쓰면서 절대로 남자가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지금 맥주가 마시고 싶은지 어디 좋은 데 가고 싶은지 알아차리는 거 절대로 한 번 주고 한 번 무얼하고 두 번 무얼하고 세 번 무얼해도 남자들은 못 알아듣는다. 말을 해라. 여보 나 지금 당신하고 어디 호젓한 데 가서 맥주 마시고 싶어 라고 얘기해야지. 나 지금 얼굴에 막 힘든 거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심점심을 기대하면 상처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나전달법에 대해서 알으셨을 거고요. 뒤쪽에 사실은 여기서 네. 자,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소통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스크가 많이 일상화돼가지고 마스크가 달라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외출할 때 보면 어쩜 그렇게 또 까먹을 때가 많은지 참 뇌는 신기해요. 자, 젊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를 좀 들어보면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좀 풀렸는데 최근에는 혼자 사는 좁은 방에서 매일 온라인 강의만 듣다 보니 우울감이 계속 커진다. 대형 서점에서 종일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확산 후에 그마저도 할 수 없으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20, 30대에 초점을 맞춰서 코로나 블루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상황을 벌어지고 있느냐 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다 우울하고 그다음에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또 이게 길어지니까 조금 감소는 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보다는 자살 의도와 우울증 정도는 높아졌고요. 근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젊은 여성. 자, 다릅니다. 젊은 여성은 우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고요. 자살 의도는요, 젊은 남성에게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오는 사람들, 자살 시도해서 오는 사람들의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우리들이 이제 가까이 대하는 친구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 청년층의 자해 발생 진료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자그마치 2배로 늘었다는 거. 이게 심각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20대에서 상승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블루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한 외출은 물론이거니와 출근도 좀 자제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국립국어원에선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는 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일반적인 그러니까 심리 반응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했고요. 그거는 마치 산후 블루라고 포스트파텀 블루라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포스트파텀 블루라는 거라고 부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이게 우울증이냐 아니면 우울한 기분, 일시적인 우울한 기분이냐를 구분할 때 기준이 2주입니다. 2주. 많은 병들이 2주인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분 저하가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이 코로나 블루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흥미 저하입니다. 예전서부터 사는 게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가 아니고요. 그 전에는 재미있었던 유튜브나 텔레비전 프로 같은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 이것이 코로나 블루의 가장 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가 되면 생활의 전방위적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아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나약함이 무기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는 일반적으로 블루에서 있다가 우울이 되고 불면이 되고 공황 상태로 될 수 있는데 우울은 처음에나 우울하고 누가 봐도 참 우울한 애로 나타나면 감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뭘로 많이 나타나요? 짜증. 쟤 왜 저렇게 갑자기 짜증이 늘었지? 그러면 우울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요, 내가 우울해라는 표현 잘 못해요. 겉으로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요? 짜증. 안 그러던 일에 사소하게 짜증내는 것. 이것이 이제 불면으로 이어지면서 잠드는데 어려움 겪거나 자는 동안에 자주 깨고요. 문제는 이게 낮과 밤이 바뀌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더 나아가면 공황 상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혀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은 크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크게 대비시키면 멜랑콜리아, 요거는 이제 갱년기에 겪는 우울증이고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비전형적 우울증. 그래서 청년층에 흔하고요. 되게 이제 새벽 시간대 식욕기침, 낮과 밤이 거꾸로 해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먹는 거, 불면, 그러면서 오전 시간대는 아주 병든 닭처럼 무기력하고 졸림 증상을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우울증, 두 가지의 우울증의 공통점은 대인관계에 대한 의욕이 줄고 사람 만나는 걸 자꾸 피하게 되고, 심하면 그냥 걸어갈 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내 욕한다 라고까지 듣는 것이 이제 심각한 증상이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블루가 20, 30대에 많은 이유는 학업과 일과 휴식 간에 이게 경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오프라인에서의 긍정적 정서 교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고립감이 커졌죠. 그런데다가 우리 때는 뭐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동창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워낙 세대 특성 자체가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더 단절이 되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느끼는 고립감보다 훨씬 경험하는 고립감이 커지고요. 자기개발과 취미생활, 커리어의 제약이 심해집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한창 제2 유행 시기였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조심하고 되도록이면 집콕하라고 그랬을 때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았던 저도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사건 이런 거에서 막 퍼질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울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집콕하니까 우울해지는데, 전 한참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우울해지겠나. 이태원이 같은 젊은이들이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 생활이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제약을 많이 받는 거. 그런데다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에 이 국가고시 같은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점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에서 뽑는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직을 못한 채 계속 취준생으로 횟수를 거듭해 가니까 나중에 기업에서는 다 경력자만 뽑잖아요. 이율배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안감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SNS 활동이 많아지니까 SNS에서 좋아요, 뭐 싫어요, 이 반응에 너무 젊은이들이 민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안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유명하면 제일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악플이잖아요. 악플. 그건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에 대한 글이니까 안 볼 수도 없고,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기가 올린 SNS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너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청년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스트레스 관리하고 마음 건강 챙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우울증에 극복해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요, 코로나로 인하건 우울증이건 그냥 가벼운 무기력증이고요. 무기력증이건 제일 1번 이겁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생활에 이 톤이 떨어지고요, 뭔가 이게 자꾸 꼬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1번입니다. 일상생활을 규칙적, 루틴화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8시에 일어난다? 밥 먹고 나면 뛰쳐나가서 1시간 걷는다? 라는 일상생활의 루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활 및 그에 따른 수면 부족은요, 몸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그 유명한 칸트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며요. 9시구나. 그죠?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다 일상화. 그냥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과 몸을 지켜줄 뿐 아니라요, 내가 그런 루틴을 하면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나머지 진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죽은 애플의 스티븐 잡스. 그 사람 똑같은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이 옷을 입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옷 고르는데 에너지를 쓰냐. 내가 쓸 수 있는 사이킥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마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용량을 늘려갈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의 컴퓨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 용량이 갑자기 늘어나요?
아니죠.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제한이 돼 있듯이 오늘 우리 사람 하나하나는 다 쓸 수 있는 사이키의 에너지가 일정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에너지를 옷을 뭘 입을까? 오늘 뭐 먹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어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루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특히 무기력하고 좀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울증은 우리한테는 서카디안 리듬,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생체 시계가 망가질 때 우울증의 경과가 나빠집니다. 근데 집에 틀어박혀서 햇빛을 받지 않으면 생체 시계가 깨져. 이게 도대체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몇 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밤에는 또 작은 건지 많은 건지 늘 24시간이 안개가 낀 것처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활동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못 시켜도 이거를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가 교수님들의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제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작업 흥분, 그다음에 신체 주도형 사고방식. 우리가 정말 어떤 스위치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기계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일단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일찌감치 높았던 서구에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농촌이나 어촌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자살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요. 모닝콜. 대학생들한테 봉사 점수를 뭘로 주냐? 쪽내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 어르신한테 아침에 모닝콜 전화를 드려라. 그래서 전화하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 일어나셨나요? 네. 그것만으로도 일어났어. 자 이부자리 걷어차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생체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교수님들이 리모컨으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쪽매줘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신체 리듬을 조금씩 이렇게 낮과 밤이 뒤바뀐 젊은이들에게는 아침에 조금씩 더 일찍 일어나게 하고요.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일어나가지고 안마 커튼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자마자 안마 커튼 젖히고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빛이 들어가면 그때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그때 생체 시계가 그때부터 다시 리셋이 되는 거거든요.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산책, 그 다음에 운동 자주 하는 거 강추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량을 증가해야 신체 무기력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햇빛 중요하고 아까 햇빛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우울제인 세로토닌이 형성이 된다. 물론 비타민 D도 합성이 되겠죠. 실내에서도 틈틈이 운동하고 여자들은 조금 이 운동 혼자 하는 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매줘서 자기가 운동하는 거를 뭐 이렇게 톡에 올린달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해보니까요. 자, 손을 찬물, 얼음물 속에 넣고 누가 제일 많이 견디나를 봤어요. 여자가 잘 견디나, 남자가 잘 견디나, 동양인이 잘 견디나, 서양인이 잘 견디나. 나중에 결과를 보였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손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 가장 오래 버티더라.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아까 하물며 쥐도 혼자 놔도 600일인데 자기가 친하든 안 친하든 동료 쥐하고 놀으면 수명이 얼마 늘었어요? 100일이 늘어서 700일이 됐거든요. 친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 있다는 느낌만이라도 중요한 거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졌더라도 비대면으로 좋은 사람과 정서적 교류를 하는 건 중요하죠. 카톡, 다양한 메신저, 그다음에 전화. 문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전화나 화상통화 같은 거 이용하고 줌으로 친구를 만나고 아까 박영래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잖아요. 꼭 서울에 안 가셔도 온갖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줌으로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같은 것도 참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쳐봤더니 지인과 이 사람들이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이제 하루가 지나갈수록 나는 왜 이 지경밖에 안 되나 막 이렇게 자괴감이 쌓여가고 있는데 아침에 기상 시간을 서로 지인들하고 주고받은 거예요. 나 몇 시에 일어났어? 그러고 보낸 거죠.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상했다는 것만으로도요,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지만 조금씩 자존감이 쌓였다 같다라는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을 만나는 걸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실천해 보는 거죠. 자, 요즘은 뭐 혼자서 하는 등산, 혼산이라 그러네요. 그 다음에 라이브 톡으로 친구들의 반응 보는 거, 작고 귀여운 챌린지를 활용하는 거, 챌린저스 앱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일상적 챌린저 이런 거를 통해서 일상이요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온라인 공연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집이 서울의 연대 뒤에요. 거기 안산이라 그러는데 제가 아침마다 그냥 아침만 먹고 그냥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그냥 그것도 원피스 뭐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옷을 입어보죠. 그냥 뭐 외초복으로 입고 그냥 산책해요. 데크가 깔려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저희가 외국인인 줄 알고 저 외국인은 저렇게 원피스 입고 산책 오래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여기 들어가면 힐링되는 느낌.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불을 걷어차고 걸었다는 느낌. 탁 톡을 보면서 7,500보를 걸었구나. 이럴 때 그 성취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동사. 행동하면 행복해진다. 명사. 생각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구체적으로 나는 친구를 좋아한다. 이런 추상명사, 추상동사, 명사를 구체적인 행동 동사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너 친구 좋아하는 거라 이거 구체적으로 바꿔봐. 동사로 친구에게 전화한다. 친구를 만난다. 친구랑 맛있는 떡볶이를 먹는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동사로 행동동사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으로 진전되는 경우는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우울증은 잘 치료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대면 수업 효과 마지막으로 이제 하겠는데요. 자, 선생님들 지금 화면에 뭐 보이세요? 레몬을 보이시는 순간 선생님들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죠? 쉬어요. 입에서 침이 고여요. 이게 뇌예요. 제가 레몬 지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레몬 그림만 보고도 우리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뭡니까? 뇌는요, 바보스러워요. 착각을 잘합니다. 근데 어떤 거를 준다? 긍정적 착각적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온라인 강의 들어갈 때 대면 강의에 출석할 때처럼 목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방문 옆에 저 벽에다가 태그하고 들어간대요. 나 지금 뇌에다가 나 지금 강의 들으러 가고 있거든 하고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강의 들으러 가면 어때요? 밑에는 아무거나 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앉아있잖아. 강의 나한테 내 수업에 진짜 들어오는 것처럼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들어오자. 선생님도 그렇게 라고 제대로 방문 열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호흡 맞는 거죠. 예, 이것도 이 학생의, 예,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좀 천천히 해서 애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녹음했다가 반복해서 들으면서 손으로 정리하는 거를 좀 지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났지만 Z세대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아날로그식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용 퀴즈 게임 앱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퀴즈 내시고 막 먼저 온 애들 뭐 몇 개 많이 맞춘 애들은 실제로 상도 주시고 그러시던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문해력이 저하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도 좀 짧게 편집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서 아이들이 주의 집중 기울이는데 도움 주고 실제로 그냥 이런 예가 있어서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홍영일 교수님은 이렇게 놀이 앱을 사용하신다는 거. 자, 언데트 시대의 학생 지도를 위한 스몰 팁입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입학 후에 되게 학교에서도, 우리 군산대학교에서도 하죠. 신입생들 성격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울증 경향이 심한 아이들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따로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상에서요, 애들이, 저도 한번 여고생들 댕기상으로 줌 강의 해봤더니, 진짜 무슨 BTS 사진이 비치고, 뭐 천장만 보이고 이러는데, 반드시 줌 강의 들으면서 얼굴 보여다오 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중상에서라도 학생들끼리 서로 인사하고, 너무 명수가 많을 때는 오늘은 1번이 2번한테 한다. 각 1번, 11번, 21번이 1번, 12번, 22번에게 인사 주고받아라.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인사시키고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고민 털어놓고 공유하는 시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리 언택트 시대여도 학기 중에 한 번은 면대면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면담 시에 지도교수 선에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저도 이제 제가 정신간호 교수였지만 이제 상담센터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보내면 또 안 가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뭐라 그러시든 하고 반드시 결과를 팔로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시엔 부모에게 전화할 필요가 있으면 전화하시고, 부모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이 학교 근처 또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따뜻하고 좀 찾아가기 쉬운 이런 면담하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자가 있으면 미리 조금 리스트업을 해놓는 게 필요시에 도움이 되시고요. 소통은 기술이 아닌 마음과 관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생님들하고의 강의를 준비하다가 안도현 시인의 이 시를 발견했어요. 우리 한번 졸음도 깨는 의미에서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하고 안도현 여기서부터 시작. 배경이 되는 기쁨, 안도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언어 뜻처럼. 예,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배경이 되고자 기꺼이 선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큰 변화의 시대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좀.